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며 친구들과 보통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골목길로 지름길을 통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골목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더욱 조용했다. 길을 걷다 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로등마저 깜빡거리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내가 걸음을 멈출 때마다 멈추고 내가 걷기 시작하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확인해보기로 결심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한 기분 탓이겠지 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 내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질 않아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제발 중얼거리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다행히 큰 도로가 보이기 시작했고 골목을 빠져나오자 그 공포스러운 기운도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고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골목길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 근처에서 한 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여전히 그날 느꼈던 차가운 숨결이 떠오르곤 했다. 이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그 골목길은 귀신골목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쌓였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두려움을 덧붙였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숨결과 혼자 남겨졌던 공포가 생생하게 기억되었다. 내 경험담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한 흥미거리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밤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뒤쫓을 것만 같은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소설을 즐기곤 했다. 사람들은 흔히 엄청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쓰곤 했고 그런 이야기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즐겼다. 하지만 얼마 전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이제까지 읽어왔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무서웠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씻은 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었다. 일상의 피로를 잊기 위해 커뮤니티에 접속해 새로운 공포 썰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며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보던 중 한 제목이 눈에 띄었다. 당신 뒤에 있는 것. 꽤 짧고 직관적인 제목이었다. 궁금증이 생겨 클릭하자 글 하나가 펼쳐졌다. 글쓴이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 느껴졌다는 것이다. 처음엔 피곤해서 생긴 기분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통해 문득 이상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고 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글을 읽으며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썼다. 컴퓨터를 꺼버리고 방을 빠져나가기 전 순간 그 형체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새하얗게 질린 그는 방을 뛰쳐나갔고 이후로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평소에는 그냥 재미로만 넘겼을 법한 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글쓴이의 경험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왠지 모르게 나도 방금 그 형체를 마주한 것만 같았다.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려 한동안 다른 글들을 읽어보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장난삼아 의자를 한번 돌려 내 뒤를 살펴봤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어두운 방의 모습이 나를 맞이했을 뿐이었다. 웃음이 나왔다. 혼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깊게 잠들었다. 피곤했었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집안 물건들이 예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한 줄로만 여겼지만 익숙한 도구들이 여러 번 위치를 바꾸자 불안감이 몰려왔다. 집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 해도 혼자 살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주말 밤이 되었다. 방 안 불을 모두 끄고 노트북만 켠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했고 어느새 익숙해진 당신 뒤에 있는 것 이라는 제목을 다시 찾아 읽었다. 이번에는 글의 마지막에 댓글이 새롭게 달려 있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짧게 쓰인 그 댓글은 마치 내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아 노트북을 급히 닫았다. 공포심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 벽과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괜히 숨을 꾹 참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몇 분을 꼼짝 못하고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다. 마치 나를 기다린 듯 환한 방이 불빛 속에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노트북을 다시 켜서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에 비친 내 정수리 근처에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됐다. 단순한 빛의 각도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뼈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맹목적으로 화면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려 했다. 어쩌면 계속 모니터를 보라는 글쓴이의 경고가 그저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괴이한 희미한 형상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조금씩 돌아볼 용기를 냈을 때 그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다시 모니터로 돌아왔을 때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또 다른 똑같은 댓글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 뒤에서.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독특하고 기이한 것들에 끌렸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마주친 미래의 편지라는 게시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이 글은 자신이 미래의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 편지에는 발신인이 자신을 단지 친구라고 칭하면서 곧 다가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장난이겠지 싶었지만 점점 가슴속 깊이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편지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이 단순히 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나의 일상적인 정보, 친구의 이름이나 최근에 방문한 장소 같은 것들이 소름 끼치도록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마치 나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번 편지에는 더욱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 넌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위험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겼을 내용이지만 이때쯤 나는 그 편지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편지에 적힌 날짜가 다가오자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날이 오자마자 나는 두려운 마음에 집에 틀어박혔다. 뜻밖에도 바로 그날 내 거주 지역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지나가던 차를 덮쳤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나는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그 편지의 경고가 실제로 나를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편지는 도착했다. 각 편지에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정보들과 예지력이 적혀 있었다. 작은 불길한 사건들에서부터 더욱 큰 위협들까지 모든 것이 그 편지에 미리 고지되어 있었다. 내가 편지의 내용대로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나쁜 일들은 늘 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편지를 제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발신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편지가 도착한 그 순간 나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았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편지가 바닥에 나타나는 장면만이 포착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나는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혀갔다. 그리고 다시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서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문구를 보고 나는 몸서리쳤다. 두려움을 참고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무서운 예언이 쓰여 있었다. 마치 모든 선택이 이 순간으로 나를 몰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즉시 편지를 불에 태우고 그동안 받은 모든 편지들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일을 끝낸 후에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날이 다가왔다는 암시를 놓칠까봐 신경이 곤두섰고 매일매일의 일상은 공포로 물들어갔다. 지금 나는 이 글을 남긴다. 누군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말이다. 마치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편지. 그것들의 존재는 저주 그 자체였다. 만약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제발 조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당신에게도 마지막 편지가 도착할 것이니.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낡았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이곳은 낮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공기도 좋아 꽤나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어느덧 이곳에 살기 시작한 지도 6개월째 그곳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모든 일은 어느 늦은 밤 막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을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집 문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뒷목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장난으로 창문을 열어둔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고민하지 않고 잠에 들었다. 며칠 후 늦은 새벽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마치 긴 복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노는 듯한 소리, 발자국 소리였다. 그러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분명 이 시간에 놀이터에 나와 놀 아이는 없었다. 더군다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조용히 나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다. 복도는 깜깜했고 그저 바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이가 꾸준히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늦은 밤 복도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가장 기묘했던 것은 가끔씩 내 방 안 구석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냄새였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흙내음과도 비슷했지만 좀 더 기괴하고 중요하게 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나는 옆집 할머니에게 조심스레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씀하셨다. 그 아파트 말이야.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만 아이를 잃고 말았지. 그 후로 이곳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아이는 다른 세상으로 가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소름 끼쳤다. 아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기이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다. 매일같이 그 시간 새벽 3시에는 어김없이 아이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했다. 나는 그날 즉시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결정한 그날 밤 마지막으로 혼자 짐을 정리하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불안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다. 마침내 내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인사는 복도 끝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작은 작별의 속삭임뿐이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때때로 그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곤 하지만 이젠 그냥 지나간 일로 여기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니까.